자, 그래서 물리에서 보는 물질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오늘 반도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니? 원자로 되어 있어요.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도체야, 부도체야? 바보들.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도체야, 부도체야? 부도체거든요. 여기 있는 칠판도요, 나무예요. 나무 도체야, 부도체야? 부도체거든요. 자, 그럼 얘 전기뛰게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있어요. 됐어?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나 잘 전기를 띌 수 있니 없니에 따라서 라고 하는 무슨 전기 전도도.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전기를 잘 띌 수 있는 물질들을 뭐라 그러니? 우리 도체. 그 도체를 전기 전도도가 커.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어? 네. 그 중에서 전기를 잘 안 띄어. 얘는 절대 전기를 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부도체라고 하는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 부도체를 다른 말로 쓴다? 뭐라 그러게? 너네 늙어서 부도체라고 하는 거야. 요즘에 아가들은 부도체라고 안 해. 뭐라 그래? 절연체. 이렇게 쓴다. 됐어? 부도체와 같은 말이 절연체고요. 자, 그럼 도체보다는 전기를 띠기는 조금 어렵지만 부도체보다는 전기를 잘 띌 수 있어 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이게 바로 반도체야.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물질은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성질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야? 이거 원자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게 이 단원의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은 아까 이 나무로 부도체를 전기 띠게 할 수 있어. 부도체조차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 어렵지만 가능은 해. 왜 그래? 원자 구조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이해하려면 원자 구조를 봐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이거 생구라죠.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거짓말을 누가 했게요? 그 유명한 과학자 누구니?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웠다. 돌턴. 됐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돌턴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거짓말이야. 원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세 종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어.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뭐라 그러냐? 멋진 말. 원자 핵이라고 중학교 아가 때 배우잖아. 됐어? 근데 이 원자 핵 속에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적 성질이 없는 무거운 입자인 중성자라는 아이가 들어있는 공간이 원자 핵이야.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 자, 근데 원자 속에 원자 핵만 있으면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원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조건 있죠. 원자는 반드시 어떤 애들한테만 원자로 쓰냐면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 중성인 상태일 때만 원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기호로 이렇게 썼어. 읽어. 얘 누구야?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 이게? 11번. 인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원자니까 쟤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전기 안 뛰어. 근데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건 얘 원자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 있어 라는 뜻이야. 됐어?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있으니까 양성자의 전기적 세기가 열나 커. 하나가 11개나 모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만큼 서로 반대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깥쪽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몇 개 있을까? 무려
11개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우리 이렇게 화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1개면 중성이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 세기가 뭐하다? 같다. 됐어? 이때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를 멋진 말로 우리 앞에서 배웠어. 전하량이라고 한다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됐죠? 자,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그렇다면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는 반대로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서 됐어? 개수만 똑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 맞지. 됐니? 근데 이렇게 전자도 양성자도 엄청나게 작은 입자인 미시세계에서의 값들은 너무나도 작고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실제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를 실제 값으로 쓰지 않고 상대적 전하량이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도 상대적으로 하나의 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원자핵의 정기적 세기가 플러스 11이야. 이렇게 쓰지. 단위는 쿨롱 안 붙여. 됐어? 상대적 세기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 됐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트륨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균형만 깨면 전기를 무조건 띠게 할 수 있어. 그게 도체든 부도체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균형만 깨게 하면 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 돌턴은 몰랐잖아. 돌턴 시대에는 얘네들이 있는지 몰랐어. 그러면 이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거 누가 알았어?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간 거야. 됐어? 그 발견한 모든 과학자들이 다 노벨상을 탔어. 됐니? 그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뭘까? 이 세 개의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화학 시간에 배웠어. 송현쌤한테 일러버릴 거야. 내가 대답 못하면.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누굴까요? 전자야, 이 새끼가. 됐어? 이 세 개의 입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발견된 게 바로 전자의 발견이에요. 그 전자를 발견한 과학자는 이름도 있어요. 노벨상을 탔거든요. 일러버리다. 다 죽여버릴 거야. 얘지 화학 선생님 누구였냐? 시연이는 화학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자, 그럼 선생님이 다음에 송원쌤한테 넘겨줄 거야, 너는. 자, 전자를 발견한 대표적인 과학자가 톰슨이거든. 톰슨. 자, 톰슨이 전자 발견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 톰슨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광전 효과입니다. 지가 쓴 게 광전 효과인 걸 몰랐던 것 뿐이지. 됐어? 그래서 톰슨은요, 이렇게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그 금속 덩어리 속에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많은데 여기다가 엄청난 비대에너지를 쐈더니 그 빛을 먹고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한 거야. 그거를 얘는 뭐라고 했어?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얘 이건 잃어버릴 거야, 얘들아. 자,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튕겨 나온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엄청 작아서. 그래서 이 바깥에 이렇게 막을 쐬는 거야. 막을 감싸놓고요. 이 안에 형광물질을 발라요. 형광물질을 바르면 그 전자가 튕겨나와서 부딪히는 곳에 빛이 빡 하고 튕겨요. 그래서 아, 저기 부딪히고 있네? 이거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야. 자, 그래놓고 빛을 쏘이니까 여기에서 전자라는 아이가 튀어나오는 걸 실험해야 될 거잖아.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플러스를 걸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나 봐. 그래서 누군가가 부딪히는데 다 온전히 플러스 쪽에만 가서 부딪혀. 마이너스 쪽에 부딪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와. 이거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그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는 파동일까 입자일까? 이것도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 앞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물질이면 튕겨 나올 때 속력을 가지니까 운동이
운동 에너지 있어. 그 운동 에너지만큼 일하면서 바람개비 날개를 돌릴 거야. 만약에 이게 입자가 아니고 현상이면 아무리 형광등을 100만 개를 여기다 켜놔도 바람개비 놓으면 돌아갈까? 안 돌아가. 알겠어? 그러니 바람개비 날개가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해 볼게. 그랬더니 바람개비 날개가 돌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튕겨나오는 이 아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야 라고 하는 입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됐어? 그리고 그 앞에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런 식으로 됐어? 방해물을 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금을 걸지 않으면 전자는 직진할 겁니다. 그러니 빛처럼 직진해서 가니까 여기에 특이한 모양이 있는 이물질 반대쪽에는 전자가 와서 부딪히지 않아서 형광물질에서 빛이 안 나. 그래서 그림자 지는 현상이 생겨. 알겠어? 그래서 그림자 지는 현상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전자도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나는 전자라고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톰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톰슨 아저씨는요, 돌턴이 얘기한 것처럼 원자라고 하는 게 제일 작아서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가 아니고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의 전기를 띤 전자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발견 못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도 있겠구나라는 건 생각만 한 거야. 됐어? 이게 톰슨의 발견이야. 자, 그랬다가 두 번째, 그럼 톰슨이 발견 못한 플러스 입자가 있는지 내가 실험해봐야지 라고 한 두 번째 사람은 누구게? 러더퍼드. 됐어? 그래서 두 번째로는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서요, 실제로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라는 게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이 사람은 생각한 거야. 만약에 톰슨이 생각한 것처럼 마이너스와 똑같이 플러스도 박혀있으면 이 새끼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안 나왔잖아. 안 나온 이유가 뭘까? 얘는 가장 깊숙한 곳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빛을 받기가 어려웠고 이 새끼는 질량이 열나 커서 됐어? 네. 에너지를 갖다 줘도 질량이 크니까 잘 움직일 수 없어서 못 튀어나왔을 거야. 그러니 톰슨이 발견 못한 플러스라고 하는 건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아주 무거운 입자가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 가벼운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어서 얘네만 튕겨나온 거고 얘는 튕겨나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원자 핵이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 원자 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했지, 아가들아. 이 부분을 스킵하시는 거야? 이 정신나간 년들이 그냥 됐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 러더퍼드는 톰슨이랑 똑같이 금속 쓴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톰슨은 금속 덩어리 썼지. 근데 러더퍼드는요, 원자 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속 덩어리가 아니고 금속을 종이처럼 얇게 펼친 거야. 그 얇게 펼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거를 금속 박이라고 해. 박. 됐어? 네, 박피한다고 그럴 때 그 박이야. 얇게. 됐어? 껍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박의 형태로 얇게 만들면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겹치지 않게 한 겹으로 얇게 펴진단 말이야. 한 겹으로 얇게 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자 핵도 서로 겹치지 않아. 그래서 형광물질을 바른 막으로 쏴서 됐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레이저 총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레이저 총 안에서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게 만든 거죠. 그 알파 입자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즘은 미지수를 X, Y, Z로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미지수를 알파, 베타, 감마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미지의 물질이라는 뜻으로 알파 입자를 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러더퍼드는 지가 뭘 넣고 쐈는데 거기서 나가는 얘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알지. 그 새끼가 쏜 알파 입자는 뭐였다? 헬륨, 양이온이었다. 됐어.
헬륨 양이온을 전자총처럼 만들어서 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따르르르 100발 쏜다고 치자. 빽빽하게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발 중에 90발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반대편에 와서 부딪힙니다. 됐어. 그래서 A 위치에 알파 입자가 와서 부딪히는 걸 확인했어. 그럼 이걸 통해서 러더퍼드의 해석은 뭐야? 아, 그냥 통과하네? 그러면 원자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비어있는데 그럼 내가 찾으려는 원자 핵은 없는 거야? 아니죠. 거꾸로 원자 핵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근데 내가 빽빽하게 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그중 한두 놈은 부딪혀. 됐어? 한두 놈은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연이가 저기서 미친 듯이 달려와서 칠판이랑 부딪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시연이가 튕겨나가요. 왜? 칠판보다 가벼우니까. 그러니 부딪힐 때 가벼운 놈이 튕겨나가거든요. 그럼 그 중에 누가 튕겨나갔을까? 원자 핵일까? 알파 입자일까?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요.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B의 위치에 부딪힙니다. 직진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부딪히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산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알파 입자가 산란해서 B의 위치에 부딪히는 걸 통해서 아, 원자 핵이라는 거 있는데 이 새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 질량이 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구나 이 얘기한 거야. 됐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딪히는 애도 있지만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스쳐 지나가는 애들이 백발백중 바깥으로 휘어요. 바깥으로 휘지 안쪽으로 끌려가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란 위치 C가 생기는데 이걸 통해서 러더퍼드의 해석은 아, 내가 쏜 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얘가 밖으로 밀렸다는 건 원자 핵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맞아. 알겠냐? 이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C의 위치를 통해서 아, 정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한 거죠. 됐어?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러더퍼드의 수제자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원자 핵 속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는 걸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같이 발견을 한 거라서 러더퍼드의 시대에 오면서 원자 속에 있는 입자 세 가지가 다 발견됐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원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발견됐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화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화학자의 이름이 보어입니다. 보어라는 화학자가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주에서 오는 햇빛을 봤을 때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볼게. 그래서 실제로요. 저기에서 태양에서 엄청나게 센 햇빛이 오면 그 햇빛을 통해 햇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7가지 색깔로 분산돼서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쭈루룩 색깔이 끊임없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네. 그 중에서 일부의 빛깔이 지구에 도착하지 않는 걸 봤어. 여기 있는 햇빛이 어디 갔지? 이 새끼 누가 먹은 거지? 신기해요. 자, 연속 스펙트럼 중에 일부의 빛을 누군가가 흡수해서 그 빛을 뺀 나머지가 오는 걸 봤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서 누군가가 이 빛을 흡수한 거야. 네. 그랬다가 더 이상한 건 밤이 되면 여기에 없었던 빛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없어졌던 빛들이 그대로 그 빛들이 나타납니다. 됐어? 그러면 누군가가 이 빛을 먹었다가 그대로 뱉어냈네? 그래서 이걸 방출 스펙트럼 또는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을 합치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이 빛을 왜 먹었다가 왜 그걸 뱉어내는 거야? 도대체 우주 안에 있는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소라는 아이 속에 있는 전자들이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전자들은 그래서 보는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러더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원자핵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아무데나 러더퍼드는 이렇게 있어서 그냥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 전자도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데 그냥 돌고 있는 궤도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근데 보어는 이렇다면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원자의 바깥쪽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 그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원자의 바깥쪽에는 여러 겹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존재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원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1단원. 됐니?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원자들은 무한겹의 껍질까지 가질 수 있어. 근데 전자들은요, 이 껍질 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중 가장 안쪽 껍질인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거야.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커져.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1이라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4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9, 무한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됐어. 네, 무한의 크기만큼 가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라고 하면 아, 너 에너지 1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그렇다면 너는 에너지가 4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럼 전자가 아래 껍질에 있다가 윗껍질로 전자가 이사할 수 있니?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번에 한 껍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kop질을 한꺼번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껍질 간을 이동하는 걸 전자가 이사가요,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가 여기서 살다가 우리도 한번 강남으로 이사가 볼까? 그것도 80평대로 가면 되죠. 우리나라는 이사가 자유로워요. 전자도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조건 딱 하나 있죠. 엄마가 이사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만 있으면 가면 돼요. 전자도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단 조건이죠. 에너지만. 그래서 네,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만 갖출 수 있다면 이사 가는 거 가능해. 됐니?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1인데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싶어? 그러면 에너지가 4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3만큼만 흡수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라는 전자는요,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흡수해서 그거 먹고 위로 올라간다. 방전효과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에너지를 3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약에 8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1이었는데 8 먹으면 에너지가 9인 세 번째 껍질로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으면 전자들이 윗껍질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생긴 거야. 그리고 올라갔던 전자들은 다시 돼서 제자리로 내려올 때 자기가 흡수한 만큼을 정확하게 뱉어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자 껍질 모형입니다. 됐어?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고, 됐어? 이때 전자들이 윗껍질로 올라갈 때 흡수한 에너지만큼 아래 껍질로 내려올 때 그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예쁘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다가 보호라는 사람은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식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 저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는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가 바로 HF야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때요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 빛을 흡수해야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F0는요 H분의 E2-2원만큼의 진동수를 갖는 I를 흡수한 거야.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F는요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람다분의 HC로 써도 되잖아요. 됐어. HC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하는 파장의 길이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E2-2원분의 HC만큼의 파장을 방출하면서 됐어. 전자들이 이동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되겠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보호는요.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보호는요. 아래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때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엄청 커. 그러니까 이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너무 커서 그냥 나는 이 숫자를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그냥 0으로 할래. 그러면 그거보다 아래쪽 껍질은 에너지가 작아야 되니까 무슨 값을 갖니? 음수 값을 가져. 그리고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의 값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상수값을 집어넣으면 돼. 라고 해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보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요.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가 첫 번째 껍질이니까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얼마냐면 -1입니다. K 상수를 1로 볼게요. 13.1인데 우리 그냥 1로 본다고요. 자,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두 번째 껍질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 보시면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4분의 1.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9분의 1. 그럼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껍질을 그릴 때요.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1이고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0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껍질과 무한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 1만큼 나는 거야. 라고 그린다면 그래서 이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에너지 크기로 그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지 빼보시면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죠. 되겠어? 그러면 이 차이가 1인데 4분의 3이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가 4등분한 것 중에 3등급 차이가 나는 3칸 차이가 나는 여기가 사실은 두 번째 껍질이야.
여기가 첫 번째 껍질. 여기가 모든 번째 껍질. 됐어. 여기에 에너지가 무려 4분의 3 나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는요. 에너지 차이 커봤자 4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 36분의 5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차이는 이만큼 나야 돼.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점점 위로 갈수록 뭐해진다? 좁아진다.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점점 작아지니까 껍질들이 다다다다 붙게 돼요. 이렇게. 됐어?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졸면 뒤진다.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요. 됐어? 자, 전자들이요. 올라갈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내려올 때도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전자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요. 전자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순간입니다. 맞습니까?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얘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종류가 뭘까요? 뭐라고 했는데 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에너지가 전자기파 중에서 무슨 계열? 자외선 계열이야 라고 하는 걸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 라고 송우현 선생님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 했어 안 했어? 이거 요즘에 화학 시간에 안 하나? 교과서 개편돼서? 그런가 보다. 또 전자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요. 얘네들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됐어? 그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게 전자기파 중에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뭐니? 빨리 기억해.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아까 뭐였어? 가시. 됐어? 그래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가 가시광선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해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과학자가 발머입니다. 그래서 발머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또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가 바로 적외선 계열이야. 그걸 발견한 사람이 파셴. 그래서 파셴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무슨 광선 방출하는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화학이랑 같이 배웠는데 지금은 화학에서 요거 부분이 물리로 내려오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걸 발견한 과학자 이름은 순서대로 라발파, 모대용 병신, 라발파, 라이먼, 발머, 파셴. 되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면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때 꼬맹아 볼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살짝 지워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무한 번째 껍질에서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고 치자. 그러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근데 걔네들이요. 어디 있던 전자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약간 달라. 무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애도 있고요. 1번.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도 있고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아이도 있을 거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하자. 자,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 다 자외선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근데 꼬맹아, 자외선도 크기가 약간 다르죠. 됐어. 이 중에서요. 어떤 애가 더 센 자외선을 방출할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몇 번? 몇 번? 찍어 빨리. 몇 번입니까? 은교 몇 번? 몇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1번이죠. 뭐 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 그래서 보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야. 더 높은 데서 내려오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예. 그래서 1번 에너지가요 2번보다도 크고 3번, 4번 이런 느낌이야. 더 높은 데서 내려올 때 더 센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똑같이 자외선이라도요 1번 자외선이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는 얘기냐? 크다는 얘기죠. 파장은 짧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은 짧다는 얘기다. 그래서 애들이 맨날 여기가 헷갈리나 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파장이 제일 긴 거 찾아. 채빈아, 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거 몇 번? 4번이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제일 큰 건 1번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겠냐?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땐 가시광선 영역을 방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A도 가시광선, B도 가시광선, C도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중에서도요 더 센 가시광선을 가지고 있는 게 A란 말이죠. 이렇게 돼. 시연아, 빛의 사무색 얘기해. 자, 빨초파. 그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거. 네, 얘가 파란, 얘가 초록, 얘가 빨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했잖아요. 그 가시광선 중에서 빛의 삼원색인 빨초파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얘네들을 혼합하면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건 아이폰이라서 얘는 아니지만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 같은 경우가 바로 전자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화면색을 만듭니다. 다양한 색깔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만드는 게 바로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서 가시광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빛,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그걸 LED라고 하죠. 되겠어? 그래서 LED 방식으로 빛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색깔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쓰고 있다. 이게 고의 원자 구조를 설명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 158페이지 보시면 158페이지의 연속 스펙트럼에서요. 전자가 햇빛을 먹고 다시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 그림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의 원자 모형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요. 각각의 껍질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인 전자 존재해.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전자 존재해. 에너지가 마이너스 9분의 1인 전자는 존재해. 근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전자는 존재하니 안 하니? 이건 할 수가 없어. 왜? 전자는요. 원자핵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이 껍질 중에 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1 가지고 있고 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2분의 1이 껍질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고 있는 전자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정해져 있어. 그 값이 연속적이지 않아? 불연속적이야. 됐어? 그래서 마치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요. 요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존재해. 마이너스 1,
이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도 존재해.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중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주기를 갖는다라고 표현해요.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8페이지에서 합니다. 자, 전자는 전자의 궤도인 전자 껍질을 갖는다. 그래서 그 껍질 중에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밑줄 두 번째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하는 건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근데 그 값이 불연속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껍질과 껍질 사이를 전자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자들이요, 껍질과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 160페이지 오세요. 160페이지로 오시면 160페이지에서 그래서 전자들이요, 자,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데 전자들이 어디든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센 에너지를 방출해. 그 에너지가 자외선이고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라이먼이야. 그래서 전자가 어디든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그래서 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게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걸 설명한 사람이 발모. 전자가 어디든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적외선이야. 이걸 발견한 사람이 파시엔이라고 하는 과학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같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라도 더 높은 데서 내려올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와 같은 말. 대신에 파장은 짧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다. 알겠습니까?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요. 여러분들 161페이지에 있는 문제 4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시연이는 여기까지만 풀고 가시면 되고요. 은교는 30분에 나가나 12시에 나가나? 30분. 그럼 시연이 먼저 나가고 은교 나가고 하면 되겠네요.
올라가는 게 흡수, 내려오는 게 방출. 네. 이 선의 위치와 개수를 보면 누가 흡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 있어 양자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근데요. 자, 오영아 가지고 있는 것들 보시면 그래서 낯선 단어들이 있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 값이 이렇게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몇 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4페이지 와볼래요? 164페이지에서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요. 자, 328번, 329번, 그 다음에 330번, 331번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자, 328번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N제곱분의 13.6 에너지 볼트. 자, 전자가 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밑줄 쳐. 너네 화학 시간에 바닥 상태라는 얘기 들어? 맞아? 자, 바닥 상태는 전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태로요. 가장 아래쪽 껍질을 차지하고 있을 때죠.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그래서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러면 가장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바닥 상태가 되려면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가 얘기해준 전자의 에너지 값은 그 마이너스에 전자가 있는 껍질 번호의 제곱분에 거기에 상수값 줬죠. 13.6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13.6 전자 에너지 볼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자 에너지 라는 뜻입니다. 전자 에너지. 전자 에너지의 몇 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라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야. 그러니까 껍질 번호가 1번이어야 되니까 N값이 1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전자가 바닥 상태이려면 첫 번째 껍질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6 에너지 볼트여야 돼. 이 뜻입니다. 돼요. 껍질 번호에 1 집어넣어라는 뜻입니다. 자, 329번 문제가 뭔지 잠깐 읽어보세요. 이게 화학에 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자가 껍질을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이게 물리로 오면서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그걸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수소의 에너지 준위 구하는 방법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껍질 번호 제곱분의 13.6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돼서 내려올 때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껍질 번호가 2니까 2의 제곱 4분의 13.6이고요.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3.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면서요.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면 되니까 우린 계산할 때 마이너스 넣지 말고요. 그냥 절대값. 큰 값에서 작은 값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됐어. 그러니까 13.6에서 4분의 13.6을 뺀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계산은 얼마냐? 얼마? 10.2란다. 10.2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 있는 4번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에너지 값을 이제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0번. 문제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자, 보시면 말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해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수소 원자에서 양자수가 무한번째일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운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331번 보시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 상태일 때는 첫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가 얼마? 13.6인데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13.6. 알겠어? 요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괜찮아? 이렇게 에너지 값을 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새로운 것들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혼자 풀기는 그러니까 166페이지로 오시면 341번 하고요. 342번 이거 두 개 해봐.
보시면요. 241번에 수소 스펙트럼 계열 중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은 비주얼. 파장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큰 계열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라이먼 계열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2번의 별표. 얘가 문제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기가 전자 껍질입니다. 이 동그란 게 전자 껍질이야.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뭐냐면 파장의 배수가 이 껍질에 딱 맞아야 돼.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전자가 운동하는데 운동하면서 전자들이 파장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 맞아? 이거 파장이 몇 파장일까? 마로 골. 됐어? 마로 골이야. 됐냐? 그러니까 얘는 몇 파장? 2파장이야. 됐냐? 그렇다면 거기에 마로 골이 있죠? 몇 파장이냐 걔? 마루의 개수만 세면 되죠. 됐어? 튀어나온 요거 개수만 세시면 됩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되겠니? 그러면 얘는 파장이 몇 개? 3개가 모여서 됐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은요. 각각의 껍질에 들어갈 때 조건이 뭐냐면 자기 파장에 됐어? 네. 자연수 배율이 되는 곳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세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안 맞아요. 자, 세 번째 껍질에는요. 얘가 이렇게 해서 세 파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2파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두 번째 껍질이에요. 얘는 세 파장의 길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세 번째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파장의 배열로 껍질 번호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장의 개수 비율은 2대3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동량을 물어봤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물체 운동량은 파동에서의 에너지와 같아. 그랬을 때 진동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뭐죠? 여기에서 우리 뭐 보면 되죠? 진동수와 같은 게 람다분의 hc라고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로 정리를 하면 mv분의 hc고요. mv가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을 우리가 mvp 할 때 p로 쓰잖아요. hc거든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운동량의 비율하고 파장의 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 파장의 비율이 2대3이면 운동량의 비율은 3대2야. 이렇게 보시면 얘기해요. 그래서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비율이 2대3이니까 운동량의 비율은 3대2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하겠어? 가능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새로워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지금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괜찮겠어? 하겠어?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시간이 되게 애매하다. 다음 걸 나가기도 애매하고 안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요.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보죠. 한 15분 요 정도 하면 음교는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테스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15분만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자들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즘에 화학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에서 잘 배워가시면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 바깥쪽에
여러 겹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들이 있고 그 껍질 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로 원자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원자 구조야. 그래서 이게 보호가 얘기한 원자 구조고요.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는 에너지 값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자들이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고 윗껍질로 올라갈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냐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요령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럼 이런 원자들이 모여있는 게 물질이야. 맞아? 원자가 모여서 뭐 만드냐면 물질이라는 걸 만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어. 그 중에서 액체와 기체는요. 원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원자마다 서로 간섭할 여지가 없어. 충분히 원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A라는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 거기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근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번째 원자 B라는 원자에도 원자핵이 있죠. 거기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원래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반발력, 전기력이 작용하죠. 근데 충분히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서로 미치지 않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동할 때 옆에 있는 전자들이 간섭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액체나 기체 상태입니다.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질은 액체와 기체를 중심으로 한 얘네들을 배웁니다. 근데 물리에서 배우는 물질은 고체라는 물질을 배워요. 고체는요. 여러분 칠판에다 점 하나 찍으면 이 점 눈에 보이죠? 요만한 하나의 작은 점을 만들려면 이 안에 원자가 100만 개쯤 모여 있어야 눈에 보입니다. 100만 개의 원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100만 개 정도의 원자가 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원자들이 따다닥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첫 번째 A라는 원자의 원자핵이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있고 이렇게 있어. 자, 두 번째 원자의 원자핵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원자와 두 번째 원자가 거의 겹쳐 있습니다. 액체나 기체에서 볼 수 없는 행태가 생깁니다.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원자핵도 겹쳐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엄청 큽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도 두 번째 원자에도 첫 번째 껍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위치에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없어져?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같은 위치에 전자가 겹칠 수 없으니까 살짝 전자들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원자의 전자 껍질이 살짝 어긋나서 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원자에도 첫 번째 껍질 있잖아. 얘네들도 반발력 때문에 이 안에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 살짝 어긋나 여기 있어. 세 번째도요. 살짝 어긋나 여기 있어. 네 번째도요. 살짝 어긋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필심을 엄청나게 뾰족하게 깎아서 겹치지 않게 선을 10개만 그려보십시오. 그래도 선이 점점 뭐해집니까? 두꺼워집니다. 맞아요.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띠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띠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고체에서는. 전자띠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띠도 이렇게 두꺼워졌으니 당연히 두 번째 전자띠도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고체는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띠의 구조를 갖는 거고요. 근데 너네 알아?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어. 점점 좁아지는데 이 새끼들이 두꺼워져. 그럼 결국은 뭐 한다는 거야? 껍질과 껍질이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위로 갈수록.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있어서 거기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가 따다다닥 못 있으니까 충분한 거리로 벌리죠. 근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으니까 그 전자들이 들어가봤자 2개 들어가면 꽉 차. 더 이상 못 들어가. 됐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전자는 어디 들어가요? 세 번째 전자는 바닥 상태여도 첫 번째 껍질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를 뺀 나머지 껍질들은 그나마 좀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전자들을 8개씩 채워갈 수 있어요. 전자들을 8개씩 채워갈 수 있어. 그러면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은 전자를 무려 11개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우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웠다고 쳐봐. 그래도 10개밖에 못 채우니까. 그래서 11번째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체가 돼도요. 아래쪽 전자띠부터 전자들이 채워서 갑니다. 각각의 원자들이.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전자가 꽉 찼어. 그 다음에 여기 채울 거야. 전자를 여기에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들어갔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자띠에는 전자가 안 들어갔어. 이런 구조로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띠도 있고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전자띠도 있겠죠.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전자가 들어가 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원자가띠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띠와 띠 사이의 간격에는 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띠틈이라고 부릅니다. 띠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서 띠틈을 다른 말로 허용되지 않은 띠, 원자가띠는 허용된 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원자가띠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 전도띠부터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고요. 띠틈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띠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자가띠라고 치자. 지금 밑에는 전자들이 꽉 차 있는 나머지 띠는 안 그릴게요. 원자가띠라고 치자. 원자가띠인데 얘가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를 하나만 채운 아이도 있고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인데 3개를 전자로 꽉 채운 원자도 있겠죠. 물질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만약에 원자가띠에 전자를 꽉 채우지 않고 덜 채우면 어떻게 돼? 전자는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유전자.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있으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 전자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금속 도체죠. 이게 도체예요. 그런데다가 도체는요. 원자가띠 위에 전도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띠가 겹쳐서 이렇게 있어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요. 실제로 전자가 밑껍질로 갈 때 에너지를 왜 흡수해야 되냐면 여기를 건너뛰어야 되니까 뛰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띠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도체입니다. 근데
부도체는요. 원자과 띠의 전자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전도띠가요. 겹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간격이 더럽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온에서는 이걸 흡수할 만큼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절연체라고 하는 부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는요. 원자과 띠가 부도체처럼 꽉 차 있는 거 맞습니다. 부도체처럼 꽉 차 있는 거 맞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도체보다 이 간격이 좁습니다. 이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있는 에너지로 얘가 충분히 윗껍질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부도체와 반도체는요. 이 띠틈 사이의 간격이 넓어, 좁아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의 구조를 물질의 구조를 보시면 원자과 띠가 들쳐 있어 도체입니다. 그리고 띠틈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체와 반도체는 원자과 띠의 전자를 꽉 차 있는 건 맞는데 그 띠틈이 넓냐 좁냐 차이입니다. 이 띠틈이 넓으면 부도체, 좁으면 반도체입니다. 알겠어? 그걸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쓰시고요. 네.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69페이지 잠깐 봐봐. (169페이지) 보면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절연체라고 하는 부도체는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라고 하는 아이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띠틈의 간격으로 이 아이가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절연체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는 고체들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고체들한테 쓰는 단어야. 그 고체들 중에서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 전기, 전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전기가 잘 흐르는 아이를 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을 반도체라고 하고 그 다음을 부도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나야 반대말은 뭐야? 라고 하면 전류를 얼마나 못 흐르게 방해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전기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잖아. 그러면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건 저항이 작다는 얘기고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저항의 크기는 거꾸로 도체일 때 저항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부도체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 저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니까 잘 봐.
자,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선생님이 앞에서 전기 파트 하면서 했었는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몇 가지로 해서 이 새끼들이 할 때마다 새롭다.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해봐. 길이, 또 4개 중에 하나는 기억났어. 길이, 또 단면적, 또 뭐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도체야, 부도체야, 반도체야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였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서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서 표준 저항값을 구하죠. 그 표준 저항값을 우리가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쓴다. 됐어. 그래서 비저항값이 10이내가 있어. 비저항값이 5이내가 있어. 비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못 흘러 라는 얘기죠. 근데 꼬매가 이 비저항을 역수한 게 전기 전도도예요. 그래서 비저항을 역수한 게 전기 전도도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표준 저항값이 있다. 그걸 비저항이라고 하고 비저항의 역수값이 전기 전도도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은 커져. 이거 우리 진열회로도 확인해봤어. 자, 같은 물질이라도 단면적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값은 작아져. 이거 병렬회로도 확인해봤어. 또 마지막 4번째 기억나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온도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고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도 있어. 기억나?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애도 있고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도 있는데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게 바로 도체야. 도체야.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항값이 점점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도체 그림이라고 있어. 그럼 도체는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라고 하면 이미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고 전도띠도 붙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도체인데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더군다나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운동 속도가 활발하면 보선 속에서 전자들이 가다가 원자핵이랑 부딪혀서 튕겨나오면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원자핵과 부딪혀서 저항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지네들끼리도 부딪혀. 그래서 너무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거야. 이게 도체야.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바로 반도체나 부도체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작아져. 저항이 작아져. 근데 같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더 큰 애가 부도체. 얘가 반도체겠지. 자, 온도가 높아지면요. 원자가띠가 꽉 차 있어서 자유전자가 없고요.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 근데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튕겨나와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고 올라간 얘도 자유전자가 되죠. 그래서 도체와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끔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온도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저항을 구하는 실제 식이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의 단면적분의 길이가 실제 저항을 구하는 원래 일반식이다. 근데 중학교 때는 비저항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해 라고 하는 거고, 비례상수인 여러분들이 보는 비저항을 집어넣으시면 정확하게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였다. 됐죠? 자, 그 중에서요, 도체는 대부분이 금속이야. 부도체는 비금속이야. 반도체는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준금속이라고 하는 14조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죠. 됐어. 반도체는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외운, 그죠? 14족에 있는 아이들이 반도체의 성격을 띄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얘기는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요. 오늘은 방전 효과에 해당되는 테스트를 선생님이랑 잠깐 보고 끝내죠.